조회가 있고 확실한 생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에 민주당이 법사위에 통과시키고 이런 게 허위사실 공포죄, 이재명 후보가 지금 걸려있는 부분, 거기에 뭐 개인 행동에 대해서는 삭제한다. 또 뭐가 있습니까? 대법관을 뭐 100명으로 정원한다. 지금 재판, 이재명 후보의 재판이 진행 중인 것들에 대해서는 아예 재판을 하지 말라고 하겠다. 법으로 제정해서 이재명 후보를 둘러싼 부분, 법적인, 사법적인 펜딩된, 계류된 것들을 갖고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법을 고친다. 이건 좀 어떻게 좀 바라보시는지. 지금 가장 민감한 시기인 대선 캠페인 기간입니다. 평소에는 그냥 뭐 국민이 뭐라 해도 듣는 척하고 한기로 흘리고 뭐 이래도 되는데 지금 말씀하셨지만은 대법원장 보고 뭐 청문회 하겠다. 나와라. 예. 탄핵하겠다. 당신 수사하겠다. 특검법 만들겠다. 네. 뭐 이렇게 개인적으로 겁박을 하고 유죄 취지 파기환송 할 때 거기 다수 의견 쓴 대법관들 전체 다 그것도 탄핵하겠다. 네. 정말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일을 막 하고 있어요. 지금 그걸 이 대선 20일 정도 남겨놓은 이 상황에서 그동안에 계속 얘기했었죠. 압도적 다수 의석으로 밀어붙이기를 3년 내내 해왔다. 법안도 옛날처럼 뭐 수기기간 거치지도 않고 지금 법사위원장, 국회의장 다 잡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일주일 안에 사나흘 만에 국회에서 본회의 통과시키고 방망이 쳐왔던 게 지금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겨우 막아왔던 게 대통령 거부권인데 네. 만약에 이번에 대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해가지고 대통령 권력까지도 민주당이 지게 된다면 네. 그러면 법사위원장, 국회의장, 대통령 이 그 어디에도 이 잠금 장치가 없어요. 제동 장치가 없어요. 그냥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이 그냥 가면은 나라가 어떻게 되겠냐. 이걸 이제 입법, 사법, 행정이 하나로 합쳐지는 거고 그다음에 대법원도 아무래도 대통령 권력의 눈치를 좀 볼 거 아니냐. 그러면 네. 사법부도 힘 못할 거니까 삼권 분립이 아니고 삼권 귀일이 될 것이다. 네. 이렇게 저도 뭐 수도 없이 얘기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삼권 귀일되는 그 예고편 티저를 미리 보여주고 있잖아요. 네. 입법부 다수의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 뭐 그 자체로 그거는 뭐 그냥 한 사람이 합니다. 거기다가 완전 이재명 개인 정당 사당화가 됐기 때문에 당내 뭐 다른 의견 얘기하면 개딸이 와서 다 그냥 척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행정부 입법부는 한 사람으로 그냥 돼요. 그러면 사법부라도 거기에 제동을 좀 걸어줘야 되는데 이번에 한 거 보니까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시키고 고법으로 갔죠. 굉장히 빠른 스케줄로 하루 만에 기록이 넘어가고 5월 1일 날 판결 나왔는데 5월 15일 날 파기환송심 첫 기일 열겠다. 네. 그러면서 그러니까. 통지서 소환장 그거를 갖다가 보내야 되는데 안 받으면은 이게 진행이 안 되니까 집행관 송달 집행관한테 맡겨가지고 직접 사람이 찾아다니는 뭐 그런 그 방법까지 지금 동원을 했던 게 지금 파기환송심 재판부입니다. 그런데 선조 후삼이라고 조희대를 먼저 고등법원 판사 3명은 나중에 탄핵을 한다. 선조 후삼이라고 하면서 이거 날짜 대선 이후로 미뤄라. 안 미루면 당신들 탄핵한다. 그러니까 곧장 6월 18일로 연기를 해줬잖아요. 그래서 사법 리스크는 사실상 사라졌다. 자, 지금 대통령도 아니고 후보입니다.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도 국민의 눈치를 가장 봐야 되는 그런 민감한 시기에 대놓고 지금 저러고 있어요. 그러면 됐단 말이에요. 대통령 됐다 칩시다. 아니 되기 전에도 눈치 보고 기일을 갖다 저렇게 저 뒤로 해가지고 리스크를 없애주는 법원인데 또 절차를 가지고 이 말도 안 되게 저렇게 하는데 그러면 판결 내용은 영향받지 않는다고 그걸 장담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벌써 지금 모양은 다 구겼다. 이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이 전반적인 거고 어제 법사위에서 했던 것들 그거 뭐 하루에 너무 많이 해가지고 지금 잘 기억도 안 나는데 저도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 막 어쨌거나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에서 행위를 뺀다. 이것도 진짜 보다 처음 본 건데 한참 재판 중인데 그게 대법원에서 파기환송까지 됐는데 범죄에서 죄가 되느냐 마느냐의 기준이 그 구성요건이라고 합니다. 범죄 구성요건. 구성요건에서 행위를 빼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걸 처벌할 근거가 없어지지. 그러면 소가
소추가 잘못된 거니까 소를 면한다. 면소예요. 네. 옛날 로마 때부터 계속 그 내려오던 법원이 있습니다. 누구도 자기 사건의 재판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 될 수 없다. 예. 자기 사건에 재판관을 내가, 하면은 예. 그 재판이 공정하다고 누가 믿겠어요. 파기환송까지 돼가지고 유죄 취지로. 어쨌든 유죄야. 근데 1심에서 1년에 2년 나왔기 때문에 고등에서 파기환송심에서 아마 이거 비슷하게 나올 것 같아. 그러면 피선고권 없어. 지금 이런 상황에 자기가 자기 사건의 행위라는 글자를 드러냄으로써 면소를 받는다. 자기 사건의 재판관보다 더한 거거든요. 이재명 대표는 뭐 그래 얘기하면 그건 뭐 당연히 알아가지고 갈 긴데 뭐 나는 큰 상관은 모르다. 뭐 잘 알아서 하겠지. 아니 지금 민주당에서 이재명 뜻에 반하게 혹은 그 뜻과 상관없이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아니고요. 대법관 숫자 네. 늘리는 거. 네. 100명까지. 지금 14명인데 30명 아니면 100명 만든다고 그랬는데 그 뭐 명분은 지금 대법관 한 명이 1년에 수천 건을 갖다가 뭐 하느라고 뭐 업무량은 굉장히 많아 보이는데요. 많죠. 네, 많죠. 많은데 그런 것 같으면 진작에 하지. 와 지금 합니까? 그렇죠. 이게 지금 어떤 뜻이 평상시에 있냐면 고민을 해서 냈으면 이해가 될 텐데 네. 하필 왜 지금이냐. 어떤 뜻이 있냐면은 권한의 양은 같은데 그걸 행사하는 사람 숫자가 많아지면은 조직이 약체가 됩니다. 약화가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베네수엘라의 차베스라고 네. 지금 베네수엘라가 지금 저 나라 꼴이 지금 저 마리아이지 않습니까? 세계 최대의 산유량을 갖고 있는 나라인데도 차베스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엄청난 파퓰리스트인데 처음에 집권을 딱 해가지고 대법관을 다 바꿨어요. 예. 그런데도 이 대부분이 잘 말을 안 되니까 2004년인가 대법관 숫자를 32명으로 바꿉니다. 예. 자기 혁명 동지들로 넣어요. 그래 되니까 대법원이 완전히 차베스 위주로 돌아가는 거예요. 좀 뭔가 희석시켜서 네. 좀 조정하기 쉽게 만들고 좌파 내파를 넣는 거죠. 이런 나라들은 이제 선거 권위주의 국가라고 그러는데 선거 권위주의. 이런 나라에서 흔히 쓰는 게 이거예요. 튀르키아의 에르도안 총리 대통령. 네. 쿠데타가 크게 하면 났습니다. 그때 판사 검사들 수백 명을 체포 구금했습니다. 예. 근데 판검사를 막 손대는 것은 거의 권력의 어떤 권위라든가 이런 민주성 이런 건 거의 땅바닥에 떨어지는 건데.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쿠데타 동조 세력이다 해가지고 다 해임을 하고 또 자기 쪽 그 법조인들을 다 였죠. 그 공통점이 있습니다. 숫자를 늘리거나 왕창 바꾸거나 하는 거는 사법부를 손대가지고 상권을 완전히 장악을 하고자 함이에요. 그럼 의원님 이거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어떤 내 칼럼에 누가 좀 약간 좌파 칼럼인데 우리가 지금 행정부와 지금 우리 대통령 그죠? 행정부와 그리고 국회 이거 양쪽은 상권 권력 중에 선출 권력인데 사법부는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라서 뭔가 제재가 필요하다. 뭐 이런 논리가 하나 있고 그리고 우리 지금 대법원 이번 그걸 바라보는 느낌이 있고 그런 주장 그 근거를 대고 있고 또 하나 이제 이 대법원 숫자를 제가 보기에도 엄청나게 충격적으로 늘리는 건데 아까 말씀하신 그런 나라도 있지만은 뭐 프랑스나 어디 몇몇 나라들도 제가 법 체계를 잘 모르겠습니다. 법 체계가 좀 다르겠죠. 대법관이 많다. 뭐 일을 좀 분산하기 위해서 이런 또 반론을 펴는 부분도 있는데 많아도 100명씩 뭐 수십 명씩 이래 안 됩니다. 주요한 국가들은 대개 15명 안쪽입니다. 그럼 그 선출직 권력 그걸 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다 사법부가 그거를 미국 헌법의 아버지들도 고민을 많이 했죠. 이 상권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심지어 미국 대법관은 종시입니다. 왜 그래 만들어놨냐면은 선거에 휘둘리지 않은 상권 중에 한 부가 있어야 되겠다. 네. 나머지는 뭐 앞으로 나가는 엔진이고 방향을 맞추는 핸들인데 이거는 브레이크란 말이에요. 네. 최종적으로 판단을 하는 거는 정파에 따라서도 안 되고 시루에 영합을 해서도 안 되고 이거는 항상 스테이블 해야 된다. 국회의 힘은 민주적 정당성이죠. 국민의 대표라는 거. 행정부도 그 수장인 대통령이 가장 큰 정당성을 가지고 하면서 간접적인 민주적 정당성을 다 부여를 했죠. 이 민주적 정당성도 없고 집행력도 없는 이 사법부. 이 사법부만은 오롯이 헌법에 나인 대로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그냥 하라는 겁니다. 율사시니까 또 더 전에 한번 또
대통령실 청와대 그 당시에 있을 때입니까? 공수처 뭐 공직자 비리 이런 부분에 대해 법률 한번 좀 만드시고 이랬었죠. 그죠? 작업을 하시고 했는데 이번 탄핵 정국에서 지금의 공수처 수사권이 어떠니 뭐 이런 얘기도 많았고 또 너무 앞서서 윤석열 대통령을 뭐 조사하다가 좀 뭐 이렇게 삐걱하기도 했는데 이 공수처 이런 부분은 지금 좀 전직도 검사시잖아요. 좀 어떻게 해결됐으면 싶습니까? 이 부분은. 지금 공수처보다 더 큰 문제가 뭐냐면 검수완박 시즌 3를 지금 한다는 거예요. 검수완박 시즌 3. 이번에야말로 완박이죠. 예. 예,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놔두고 중대범죄수사청 따로 만들어 가지고 그 모든 권력은 남용하면은 인권을 또 시민의 권리를 위협하기 마련입니다. 예. 그래서 서로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설계를 해야 되고 소추기관이 재판을 할 수 없는 것처럼 수사기관도 소추할 수 없다. 왜냐하면 자기 확정 편향에 빠져서 자기 수사했을 때 잘못된 게 나오더라도 안 보이고 보이더라도 감춘다. 소추기관이. 네. 그러니까 수사를 하고 필터링을 하는 과정이 소추고 소추를 해서 필터링하는 과정이 재판이고 네. 1심 필터링이 2심이고 2심 필터링이 대법원이다. 이렇게 계속 시스템으로 해야 되는데 범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검찰에서 있는 수사 기능을 떼고 경찰의 수사 기능을 떼서 KFBI를 만들자. 예. 근데 여기는 검사가 오더라도 검사가 아니에요. 이제 수사관이에요. 예. 그러면 검찰은 뭐냐? 소추기관이긴 하지만 수사기관을 지휘 감독을 하는 지금까지는 그랬죠. 기능이 원래 검찰의 존재 이유입니다. 예. 그러니까 검찰에는 기존 검찰에서 나는 뭐 수사보다 수사 지휘하고 기소하고 공소유지하는 게 난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사람들 남아가지고 그걸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 법원이 있는데 여기서 문제 수사 지휘. 네. 이거를 주고도 받기 싫다는 게 그때 당시에 경찰의 얘기였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얘기하는 검수완박은 중수청 떼고 여기 공소청 만들고까지는 좋은데 수사 지휘를 못 합니다. 검사가 수사 지휘를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써주면은 그거 가지고 공소장 쓰고 법원에 보낸 대서방 역할을 한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그러면 수사기관은 비대화되고 이 견제가 안 되는데 나중에 법원 가지고 알아봐라. 택도 없는 얘기죠. 그게 큰 문제고 공수처는 쉽게 얘기해서 그렇습니다. 검찰은 쉽게 얘기해서 뭐 저 특수전 사령부 뭐 사단 규모다 치면은 저기는 사이즈가 소대 규모도 안 되죠. 중대 정도예요. 중대도 안 될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근데 저 참전 경험이 거의 없는 사람들만 있거든. 그런 사람을 외인부대죠 또. 계속 저 참수 작전 이런 데 보내면 그게 되겠습니까 지금 그게. 어쨌거나 제가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상권 분립은 무너지고 입법 행정이 하나로 합쳐지는 거는 이재명이 된다면 확정적인데 이젠 그걸 넘어서 사법부까지도 합치는 삼권 귀일 현상이 지금 확정적이고요. 그 예고편을 어저께 지금 보여준 거예요. 법사위에서. 그러면 과연 이렇게 입법사법행정이 분리되지 아니하고 한 사람의 의중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게 이게 옳은 일이냐. 이게 진화의 어떤 우리 이게 정치도 진화 과정을 겪었다면 거꾸로 돌아가는 건데. 100년 전 전체주의 혹은 지금 중국 시진핑 정부, 러시아 푸틴 뭐 이런 거예요. 있는 건데 혹시 그래도 뭐 설마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집권하면 만약에 그렇게 무리수를 그래도 변호사인데. 아니 뭔 공갈을 선볼 때 칩니까? 선볼 때 아니 결혼하고 난 다음에 결혼하기 전에는 손에 물도 안 묻히게 해줄게. 별도 따다주고 달도 따다주고 했는데 결혼 딱 하고 나면은 안 지키잖아요. 지금 결혼하기 전이에요. 물 안 묻히게 해줄게. 그런데 지금 뭐 완전히 빨래를 시키고 있잖아. 그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때도 그때도 역시 탄핵으로 조기 대선을 했죠. 2017년에. 그때 선거 캠페인 기간 중에는 국민 통합을 얘기하고 새로운 나라 건설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당선되고 취임서까지는 멋지게 했는데 그다음부터 뭐 했습니까? 적폐청산 아닙니까? 그랬죠. 지금은 서로 저 약혼한 상태, 안 그러면 연애하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대놓고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뭐다? 내란 종식이다. 내란 종식, 내란 잔당. 확실하게 진압해야 된다고 이재명 어제도 얘기했을 겁니다. 뭐 진압해야 자, 된다 이렇게. 이게 뭡니까 이게? 선거
캠페인 기간 중에 내란 장당 진압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아마 적폐청산 시즌2는 그보다 훨씬 더 잔혹하고 훨씬 더 오래 갈 겁니다. 그 사화의 강도가 좀 다를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정말 아쉽게 생각하는 거는 2017년도에 촛불연대 탄핵연대가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 예. 네. 그때 뭐 국회에서도 234석이 찬성을 했었고 예. 그 국민도 75% 이상 그때 다 동의를 찬성 했잖아요. 여론이 굉장히 더 높았다. 그때 그 열망을 모아가지고 87년 체제를 깨고 2017 체제로 가자. 근데 그게 가장 클라이막스로 갈 때 갑자기 대통령으로 된 사람이 적폐청산, 네. 적폐 대 반적폐 프레임을 들고 나왔고 3년 내내 그거였습니다. 수없이 많은 고관대작들이 도륙을 당한 저 지금 보수 세력들 이를 빠다닥 까면서 불구대천으로 돼버렸죠. 예. 그게 지금 이까지 와가지고 정치가 양극단화되고 서로 통혼도 안 하려고 하는 밥도 같이 묵기 싫은 그런 사회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시대가 열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 했습니까? 반국가 세력 척결해 그랬죠. 예. 말마다. 네. 그래서 국가 대 반국가로 프레임이 갔죠. 이제 또 탄핵이고 선거운동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거리낌 없이 주저함이 없이 내란 세력 대 내란 척결, 내란 잔당 척결 네. 그걸 지금 목소리 높여 부르고 있단 말입니다. 이제 혈겁이 난무할 겁니다.